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영향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시장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 함께하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때 제가 확인해보니까 6월 26일 날 출연하셨고 네, 대출 규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고 네. 혹시 6월 26일 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하루 사이에 확 틀린 건 없었습니까? 대출 규제 폭탄이었는데. 네, 일단 있었습니다. 일단 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대출 규제만 있을 줄 알았지 네. 사실 뭐 6개월 이내에 뭐 전입 신고를 해라 이런 아. 것까지는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거의 뭐 사실 엄청난 예. 네, 그런 대출 규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최근 들에 이슈가 되는 게 외국인들이 그중에 중국인 비중이 큰데 서울 뭐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갖다 굉장히 많이 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일반 매매 시장하고 예. 경매 시장이 둘 다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외국인의 매수에만큼은 훨씬 더 활기가 차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6.27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바로 외국인의 어떤 부동산 투자하고 대출 규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역차별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의무도 없고 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도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최근에 소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과 미국인들의 서울의 어떤 아파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중국인이 강남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예. 당시 시세가 한 60에서 70억 하는 건데 그냥 현금 네. 89억 원 가져와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실거래가를 대폭 끌어올리는 어떤 시장 왜곡 문제도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사전에 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외국인의 국내 취득을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주택 규제 동일 적용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는 또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자기들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지 않고요. 못 받죠.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직접 와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오히려 이런 그래서 역차별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또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그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예. 최초의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현재 전세 보증금 시세가 더 낮아진 경우를 우리가 이제 역전세라고 예.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역전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세 시장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연립이나 다세대의 어떤 역전세 이유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가장 큰 것은 어찌 보면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역전세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최근에 어떤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축소되었다. 즉 전세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도 하나의 좀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역전세 현상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인천하고 대구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허.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외곽, 뭐 강서나 구로 이런 쪽에서 역전세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아파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파트 지금 전세 보증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아파트 매수 대신에 오히려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좀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갱신 청구권이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2년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빌라나 연립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세 보증금도 좀 더 떨어지는 데 반해서 매매가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쪽은 하기야 오피스텔 이런 쪽은 원룸 같은 데는 뭐 월세 비중이 더 크니까 꼭 전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나홀로 이제 어떤 오피스텔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사실 전세보다는 월세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출 규제하고는 조금 그렇죠.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보증금 뭐 다음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 사람 전세 주는 건데 네. 이 역전세가 생기면은
이 아무래도 이것도 분쟁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역전세가 생기면 일단 매매가도 하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매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좀 올라가고요. 예.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이제 동시에 이제 하락을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역전세가 돼버리면 매매 거래도 되지 않고 전세 거래도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현재 거래량이 좀 급감을 했는데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면 네. 가령 이제 2년 전에 전세 보증금이 한 3억 원 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또는 빌라가 있었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빌라로 예를 들어보면 예. 전세가 빌라가 한 3억 정도 했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의 전세 가격은 2억 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를 줄 때 추가로 그 갭 1억 원을 마련해서 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뭐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기존의 보증금을 잘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또 많이 안 그렇죠. 사용을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상 이제 대출을 과거에는 좀 해줬는데 요즘에 이런 대출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대출 규제 이전에도 이러한 어떤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증금 반환 분쟁도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이런 역전세 현상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을 처음 나왔을 때 한 3년 전에도 예. 뭐 이를테면 뭐 옥정이나 뭐 이를테면 김포나 예. 이런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이제 임대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고 그 빌라도 이를테면 또는 그 아파트도 경매를 당하고 또 본인의 소유의 다른 또 부동산도 경매를 당하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다만 이런 이제 역전세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도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 예.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호. 경매 시장에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어떤 변화라든지 영향이 좀 있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네. 낙찰가율도 좀 떨어지고요. 네. 입찰 경쟁률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톤 다운됐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하고 경매랑은 조금 대출이 예전에 좀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매 시장도 정확하게 대출 규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대출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을 안 받을 거라면 뭐 6개월 내 전입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는 네.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라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경매 시장에서도 이제 문제점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의 그 후배가 지난번에 이제 송파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네. 3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를테면 본인 돈 한 15억에 대출이 한 15억 정도 될 거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6억 원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아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잔대금을 납부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후배한테 야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너의 잘못이 아닌 예.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잔대금을 못 내니 차라리 법원에 매각 결정을 한번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것. 무슨 예. 뭘 매각한다고요? 매각. 그러니까 경매 절차 낙찰 받은 걸 좀 취소해달라. 네. 내가 원래 돈을 낼 수 있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돈을 못 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예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돈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잔대금 납부 기한을 좀 한 달만 연기해달라. 그런데 이제 판사님께서 한 달을 연기해 주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근데 연기한다고 해서 그 돈이 또 어디서 구해집니까?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시간은 벌었다. 그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입찰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날려야 되는 거니까. 지인한테 구하든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매 시장에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고가 아파트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가 상당히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대출이 6억 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 지역이 아닌 곳들은 본인의 자금 플러스 대출 6억 원이라고 한다면 또 웬만하면 낙찰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최근에 어쨌거나 낙찰가율도 한 4% 정도 서울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본다면 그다음에 입찰 경쟁률도 한 9대 1에서 한 7대 1로 조금 좀 소폭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8월에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대책이 어떤 내용이 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항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5번 질문은 정민 앵커가 하세요.
강남 사시는 분이 여쭤보세요. 갑자기요? 별로 뭐 강남 불패 이런 거 저는 뭐 얘기하고 뭐 질문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서. 뭐 아니 뭐 강남 불패 지금 여전한지 짧게 언급해 주시고 또 뭐 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저희가 생방이니까 매물 소개도 또 빠르게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여전히 뭐 강남권에 대한 인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경쟁률은 좀 급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경쟁률 지금 어디 저 경매 쪽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그 어제 낙찰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예. 이를테면 아크로힐스 논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이 한 25평 아파트인데 신권 감정가가 한 25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낙찰이 이제 25억 5,500만 원. 이를테면 경쟁률은 3대 1에다가 낙찰가율은 101.79였었고요.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는 3일 전에 낙찰된 아파트인데 이것은 이제 감정 시점이 한 2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양 아파트 이게 이제 전용 36평형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신권 감정가가 15억 9천만 원. 근데 예. 이번에 낙찰은 한 20억 3,300만 원. 낙찰 경쟁률은 이제 21대 1이었고요. 네. 이를테면 낙찰가율은 127.7%였다라고 하는 점. 반면에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용 34평 아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감정가 12억 원. 근데 한 번 유찰된 후에 낙찰이 한 9억 7천만 원에 됐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낙찰가율은 81% 정도 되는 거고 경쟁률은 2대 1. 그만큼 좀 경쟁률하고 낙찰가율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 창동 4단지인데요. 전용이 이제 15평형. 네. 감정가가 이제 5억 2천만 원인데 한 번 유찰된 후에 낙찰은 4억 2,500만 원. 역시 이제 경쟁률도 3대 1밖에 되지 않았고 낙찰가율도 한 8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강남권 인기는 여전히 높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 주위에도 뭐 얼마 전에 또 어떤 기관도 한번 좀 그런 걸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예. 여전히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급 부족도 있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아크로가 무슨 뜻입니까? 요즘 뭐 좀 괜찮다는 아파트들은 전부 앞에 아크로로 시작하대요. 야, 이게 영어에 이제 그 아크로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 전부 다 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좀 요즘에 영어 외래어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세요, 정민앵커? 아크로가 뭔 뜻이에요? 글쎄요. 아크로. 네. 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러네. 네. 아크로가 뭔지도 모르고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네. 빨리 임장 다녀오셨잖아요. 임장. 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부천하고 강서, 관악, 광진구 네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서울이 아닌 부천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이번에 네. 좀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는 부천에 이제 임장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1호선 라인하고 이제 7호선 통상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업무 비즈니스고 사실 이제 7호선이 주거용으로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라인인데 이번에는 이제 부천에 소사역 근처가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소사역 근처를 좀 다녀왔습니다. 원래 이제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인천 1호선 예. 밖에 없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서해선이 개통이 되면서 W세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 지금 주변에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지금 신축 현장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신 아파트를 좀 다녀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이제 부천 지원의 2024 타경 3287인데 이 아파트는 전용이 19평, 공급 면적이 27평이고요. 13층 중에 9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1984년산이고요. 916세대 준대단지. 현재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이제 서해선 소세울 역세권인데 아까 얘기한 W세권 소사역에서도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정가가 3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 2억 1천만 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시세 호가는 한 3억에서 3억 5천까지 있어가지고 네. 이번 2억 1천만 원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차량으로 5분 거리 이내에 이번에 그 스타필드 부천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의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아진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몇 군데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JH라고 하는 꼬마 빌딩입니다. 이 꼬마 빌딩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3 타경 2347인데
이 꼬마 빌딩은 토지 면적이 123평이고요. 사실 어찌 보면 뭐 사옥으로 쓰기도 좋은데 상업용 건물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570평, 감정가는 약 149억인데요. 두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약 95억입니다. 이 건물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역세권이어서 상당히 좋고요. 입지도 좋고 가격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게 지금 이번 최저가가 95억인데 사실 예전 같으면 이 95억이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만 요즘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큰 평수 아파트랑 뭐 가격 차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압구정의 큰 평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또는 매수하는 것보다 이런 어찌 보면 꼬마 빌딩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강 아파트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근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 타경 139843호인데 이 한강 아파트는 전용이 약 25평, 공급 면적이 31평인데요. 15층 중에 10층입니다. 한강변의 아파트고 93년산 그리고 9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또 마곡이 또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교통이 좋습니다. 차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5분 거리 이내에 갈 수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감정가가 11억 원. 근데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8억 8천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지난번 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 좀 호가는 한 11억 5천, 12억 원을 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 또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이를테면 김포공항, 롯데몰,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강점인데 사실 제 후배가 이제 이 아파트에 사는데 예.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한강변 아파트라 뭐가 좋냐라고 예. 했더니 첫 번째는 한강변에서 조깅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강점. 어허. 바로 걸어서 2, 3분 안에 한강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친구가 이제 그 직장이 강남인데 라이딩을 통해서 강남으로 온다. 라이딩으로? 자전거를 타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강점이다. 그래서 꼭 한강변에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부천의 옥길동의 근린상가거든요. 네. 예. 사실 이제 부천 하면은 앞서 저희가 이제 부천의 대장은 원래 중동, 상동 이런 곳이 이제 그런 곳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사실은 부천 했을 때 뭐 괴안, 범박, 옥길 이런 것들은 별로 들어보질 못했을 아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옥길은 어찌 보면 약간 택지 개발한 예. 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천의 옥길동에 이제 근린상가 이제 이게 골든 IT 타워 1층의 상가인데요. 저랑 이제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간 상가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5억 5천만 원인데요. 예. 5번 유찰돼가지고 이번 최저가가 9,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한번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 예. 그래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용이 10.7이니까 1층에서 뭐라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2022년산 건물입니다. 신축입니다. 네. 가격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이제 1층인데 공실입니다. 근데 주변에 현재 공실이 많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이제 같이 가신 분들도 일단 뭐 배달 업종을 해도 네. 9,200만 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예. 차라리 유튜브 사무실로 꾸려도 저는 충분히 아. 괜찮다. 1층인데요. 층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런 그 구분 상가를 갈 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임장을 좀 가잖아요. 임장을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호별 배치도를 꼭 지참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호별 배치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뭐 105호다, 106호다라고 했었을 때 예, 예. 아파트나 뭐 빌라는 딱 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 상가들은 105호가 어디지, 106호가 어디지 잘 알 수 없는데 아하. 안에서 헤매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호별 배치도를 가져가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네. 사실 이제 이 호별 배치도는 어디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런 물건들을 감정하게 되면 감정 평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 평가서를 쭉 밑으로 내리면 맨 후단에 호별 배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상가 가실 때 얘는 반드시 이런 호별 배치도를 꼭 구비해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